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인문화결전은요, 세계 철학의 역사를 빛낸 존재들, 그의 사상을 들어보는 시리즈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문화결전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철학 시리즈, 오늘 동양 철학 쪽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양 철학적 관점으로 국가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정체감을 이루는 여러 요소 가운데 아마 국가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동양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비조와 같은 존재, 공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자, 그분은 국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일단 출발 지점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용어가 인문주의 국가관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 또 군자에 대한 생각, 또 인의 사상 등등 두루두루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신정근 교수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채로운 집필 활동을 통해서 공자와 논어의 세계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이십니다. 신정근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공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겠다 할 때 신정근 선생님 성함이 먼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많은 이제 의외입니다. 활동을 하셔갖고 물론 이제 아직 그 젊은 학자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연로하신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왜 앞자리에 놓으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논어, 읽을 수 있는 공자의 세계를 좀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책 제목도 공자 씨의 유쾌한 논어라니요. 혹시 공자를 논어를 즐겁게 읽으십니까? 저한테는 뭐 즐거움과 안 즐거움의 어떤 차이는 넘어서 있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뭐 논어를 상당히 이제 많은 정도로 외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즐겁다는 차원보다도 어느 구절을 만나거나 하면 반갑다라든지 이런 식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 논어라고 하는 게 읽어야 되는 부담감만큼이라 실제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자의 사적인 면모를 좀 자세히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더 이제 크게 잡은 주제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의외로 공자의 개인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덜 알려져 있다 싶은데 우선 장수했죠. 예, 장수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70세가 넘어 8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때로선 굉장히 드문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60세 이후에 뭐 부인, 아들 다 떠나보내고 또 제자도 죽고 뭐 좀 외롭게 고단하게 살았다는데 그 개인사적인 그러니까 공자 인생 좀 말기에 예. 개인사적인 면모를 좀 알려주시면요. 예. 54세 때 이제 조국에서 어떤 자기 정치적인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가 더 이상 그 기회가 이제 차단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어떤 노나라라고 하는 지역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웃 국가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유천하라기도 하고 천안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 어느 군자하고는 많은 이야기가 돼서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뻔했습니다만 다시 또 기회를 들이 사람의 어떤 진리의 높이를 결정지어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개성 있는 자기 주장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어떤 역사적이나 철학사에서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 동시대의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어떤 가치라든지 이상 이것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라는 삶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게 좋아지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말년까지 삶의 조건이 그렇게 개선돼서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중국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에 어떤 커다란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 해서 이제 성인으로 초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개인사가 행복한 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술사는 특히 그게 더 심한데. 예.
행복한 생애를 살다가 말년까지 잘 지냈는데 예, 그 이후에 아주 초역사적으로 큰 존재가 됐다.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자가 생각한 국가는 뭐였을까? 우리가 이제 뭐 유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그냥 상식의 범주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국가를 어버이로 생각하는 가족 관계의 확대처럼 생각하는 게 동양적인 사고방식, 동양적 사고방식이라고 여기는 게 되게 공자로부터 파생된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서양 사회 특히 뭐 근대 얘기입니다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그렇게 배워갖고 철저히 나와 연관된 비이익적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적 관계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공자의 국가관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족주의 연장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통속적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공자가 아마 구성하고자 하는 국가관이 가족주의적인 국가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가족주의 국가 간의 이제 전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외연이 좀 확대된 것, 늘어난 것, 더 커진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즉 그렇게 되면 국가라고 하는 백도의 어떤 구성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족의 덩어리가 좀 커진 형태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흔히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 핵심적인 뭐 규범이라든지 덕목으로 알려져 있는 효 아니 있습니까? 예. 그럼 효가 가족 관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것이 결국은 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핵심적인 가치이지 않느냐. 그럼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그럼 이제 공자가 말하려고 했던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가족주의 국가관에 머무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주의적 국가관이라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족을 넘어선 어떤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메시지라든지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느냐는 측면에 대해서 어떤 공자라든지 육아 진영에서는 좀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조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주의 국가 간에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핵심적인 가치를 인이라고 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족 안에 구성원만 사랑을 하라. 그러면 결국 내 가족만 사랑하라. 이런 주장, 메시지로만 한정해서 독해를 가능한데 논어를 본다면 아마 그런 맥락으로서 한정해서 독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 국가관으로만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일단 가족주의적 국가관을 가진 듯이 보인다. 네. 네, 신 선생님은 거기서 좀 확장해서 해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명료하게 공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면 네. 요즘의 용어로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자기의 견해 표명을 통해서 명료하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구분한 일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 이제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절면은 좀 더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공과 사의 관계에 있어서 공이 사보다도 좀 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공자라든지 육아 사유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사유에서는 사적인 영역, 경제적인 자기 합리적인 추구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나 이제 공자 때는 그런 영역의 사라고 하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인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영역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과 사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 현대적인 삶, 예. 한국인의 삶에도 공자 때 고민해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측면이 느껴지는 게 많아요. 예. 예컨대 글쎄 90년대에서부터 시점을 따져볼까요? 그때는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한 확보, 예. 사적인 욕구가 마구 분출했고 네. 그것을 어떻게 공적인 것과 조화시킬 것이냐의 고민이 많이 따랐고 또 어느 시기부터는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논어 같은 책이 뭐 옛날 고리짝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재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거의 노릇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에서 좀 내용적으로 반복해 좀 들어가지만 좀 예. 이건 민감한 문제라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효가 예. 무엇이 문제고 효는 영원한 가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칫하면 그게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일종의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자 때 의미했던 국가적 차원에서 효가 했던 역할, 그 이후에 효가 현대 사회에 어떻게 배치되고 또 자리매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가족적인 관계에서 특히 이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덕목인 건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질서 또는 생활의 현장에 있어서 부모 세대가 말하는 것들을 자식이 자기 의사에 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일정 정도 포기하는 게 예. 이 효에 있어서는 도리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측면 말고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실질적인 인간의 삶, 구체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출발점 단계에서는 아버지가 자식 세대에게서 효를 요구하거나 자식이 효를 하지만 반대로 또 아버지도 자식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이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해를 해야 된다는 쌍무적인 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식의 어떤 주체성이 그대로 실천되거나 발휘되기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효가 어떤 사회 통합의 어떤 무기로서 도구로서 활용되는 부분은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었는데 효 의식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떤 사회적 필요로 이렇게 활용될 때는 우리 효의 본질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라는 것은 인간이 이 현세 사회를 뛰어넘는 어떤 가치 예. 그리고 현 세대하고 이 선조 세대하고를 잇는 어떤 교량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동양 철학자한테만 여쭤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본, 우리가 이 본, 뭐 근본을 할 때 이제 본, 예. 질, 예. 그 다음에 직, 이 예. 개념들이 이제 공자 철학에 있어서 어떤 한 중요한 관점이 다는데 이건 그냥 하나하나 좀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문제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본과 그 질이라고 하는 말은 공자의 이제 국가관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족주의 윤리관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토대라든지 네. 근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효와 재만을 다하게 되면 인간이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삶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가능성이 되겠죠.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그하고 좀 해석을 달리하는 게 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본 토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자체가 나무 뿌리와 원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고 그러면 잎부터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기부터 자랄 수도 없고 제일 처음에 자라는 것은 심었던 뿌리가 커지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가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이라고 하는 것은 토대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성장 단계에서 첫째 시원, 출발점 이런 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효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본이라기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스타팅 포인트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효제를 가지고도 어떤 가족주의 가족주의 국가 간으로만 연결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직이라는 개념인데, 직. 예, 직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그러면 공자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초나라 지역에서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웃집에 양을 훔쳐서 그 자기가 뭐 먹었는지 어떻게 팔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웃집에 양을 훔쳤다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있는데
그 초나라 지역에 있어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간청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초나라 지역 사람이 이제 공자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는 아주 직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공자는 당신이 말하는 건 직이 아니다. 내가 말한 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버지가 자식의 어떤 허물을 은폐시켜주는, 가려주는 것이고, 또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어떤 허점, 문제점들을 가려워주는 게 또 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이미 용어는 이제 하나로서 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이제 의미의 갈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나라 지역에서 간청에 고발했던 사실을 직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 사실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진술하는 것 자체를 오늘날 말한다면 이제 정직하게 말한다. 정직하게. 예. 사실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사태든 일상적 삶에 있어서 최초로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초발심. 예.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직한 것이지, 그 마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국가적인 요구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초발심이 꺾이거나 방향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 국가와 어떤 가족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유명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어 12편 중 위나라의 대부 극자성이 이야기했다. 자율적 인간이 본 바탕만 갖추면 되지 무엇 때문에 꾸미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공이 대꾸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군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다니요. 속담에 내 말이 끄는 수레라도 이미 혀를 떠난 말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꾸미기도 바탕처럼 중요하고 바탕도 꾸미기처럼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 말대로라면 호랑이나 표범의 털을 뽑아서 무두질한 가죽이 개나 양의 털을 뽑아서 무두질한 가죽과 서로 같다는 말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논어 12편 가운데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이제 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질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이라고 한다면 타고난 이후에 행동으로 드러내거나 표현을 할 때의 꾸밈, 수식의 두 가지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문질 중에서 인간의 특성 중에서 문이 중요하느냐, 질이 중요하느냐, 이게 선택적 질문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계기로 봐야 될 거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원문에 있는 극자성이라는 사람은 문과 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공자 진영에서는 이걸 한쪽으로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 같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공자께서는 어느 걸 더 중요했을까요? 문하고 질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령 예, 가족이 죽었어요. 예, 막 슬퍼요. 예, 그 슬픔을 표하는 일정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장례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장례 절차를 잘하는 것보다는 슬픈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반갑다 하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그 상대방과 잘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혹시 뭐 그런 게 공자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윤리적인 행위에는 상당히 재량이 많습니다. 예. 즉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 또는 아주 익숙한 사람,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또는 예를 차리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공자가 말하는 경우에서는 예를 차리기 위해서 어떤 비용에 신경을 쓰면서
모든 물품들을 다 갖추는 것보다도 오히려 슬픔을 표현할 때는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나 기쁨을 표현할 때 가식 없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예식, 도구, 물품을 갖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어떤 낭비를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인간의 어떤 바탕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말씀 중에 제가 막 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냐면 공자가 중요시했다는 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야. 예. 분노라든지 예. 또 뭐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의 국가관이라든지 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애되는 요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공자가 강조했다고 하고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초적 감정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 또는 수식을 필요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떤 장에서 바람직할 때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가 강조하는 것이 예라는, 즉 문이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에서 반갑다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사람을 갖다 친다라든지 사람에게 대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도 그걸 일정 정도 절제하거나 눌러야 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가 극기복례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즉 원초적인 감정들을 세련하거나 우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곧 이제 공자의 어떤 국가관을 어떤 원초적인 감정에만 한정되어지는 어떤 가족주의 국가관이라기보다도 그것에 기반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절제라든지 조화가 필요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극복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인문주의적인 국가관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네, 2000년 전과 이제 현대가 동일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이거 인지의 성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복잡하게 변해온 거니까요. 악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공자의 관점에서 그 행위만을 문제 삼지 네. 그 악행을 범한 자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바로 2000년이라는 시차에서 생겨난 한계 아닐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석 철학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의식적인 존재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도 해야 되고 모의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악을 했을 때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적인 세계관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 관점에서 변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호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인간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악행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인간이 그 다음에 나온 행위에서는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 아니십니까? 바깥에는 울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거나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자의 관점에서는 소인이라고 보는 거죠. 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극과 속이 다를 수 있는 인간과 극과 속이 같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자의 경우에는 극과 속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극과 속이 같은 삶을 사는 게 도덕적인 삶을 사람이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측면에서 공자의 경우에는 극과 다른 배반적인 그것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에 대한 고찰을 약간 게을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 드려가는 와중에 어떤 하이라이트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공자가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군자가 있을 수 있고 소인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군자고 어떤 사람이 소인인 걸까요? 예. 좀 더 이제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공자 예전에서 이제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자, 뭐 왕족 이 군자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공자라는 텍스트에 와서는 그런 사회적인 계층론적인 관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삶과 관련해서 이제 군자와 소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를 넘어서 타인과 연대하는 삶, 어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말하고, 예. 자기 어떤 경제적인 가치, 자기 보존의 욕구에 충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신분이 낮아서 소인이고 신분이 네. 높아서 군자고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소인배다. 그렇죠. 소인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정승대감을 향해서도 소인배 같으니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자기 당파라든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지, 즉 공론을 돌보지 않고 어떤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이지, 다른 식의 맥락으로 쓰이지 않는 거죠입니다. 당파적 이해관계 예. 또는 자기 출신의 이해관계 예.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게 소인이고 예.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군자라고 한다면, 요즘용어로 한다면 예. 군자는 지식인이군요. 그렇죠. 지식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뭐 어떤 지식의 생산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라든지 특정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대중들에 의해서 지혜가 생성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텔리겐치아라는 그렇죠. 의미에서의 네. 지식인. 맞습니다. 예. 사회 변화의 어떤 주도적인, 그러니까 자기 출신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죠. 출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예. 군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논어 4편 중 공 선생이 한마디 했다.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제각각 부류마다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잘못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논어 6편 중 공 선생이 자아를 불러 당부했다. 자네는 자율적 인간의 유가 되어야지 작은 사람들의 유가 되지 마시게. 군자 되면 좋죠. 예. 군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예. 이 세상에 원하고 소망하나 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군자일 수 없는 사람들, 예. 객관적으로 소인일 수밖에 없는 예. 사람들. 소인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냐. 예, 공자께서는 소인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나 관심을 기울인 바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의 한 가지 각각의 특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두 가지 특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 합니다. 개인에게는 많은 양면성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두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한 독해도 가능하지만 좀 더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독해를 한다면 한 가지 사람에게 이룰 수 있는 양면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이 있으니까 누가 가라 그러지 않는데 가서 기름띠를 묻어내고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불행한 게 있으면 다 기부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게 끝나면 금방 또 자기 삶에 매몰돼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할 때 그 두 가지 측면이 어느 측면이 주도적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간에게는 다 양면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군자적인 계기가 좀 더 주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논어를 읽을 때 현대적인 삶의 문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영양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은 예. 동일한 사람의 이 내면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다. 그렇죠.
공 선생님, 제가 요즘 공 선생님의 논어를 제 나름대로 풀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러시지요. 내 많은 제자가 있지요. 특히 30이 간 넘어 죽고만 나의 소중한 제자 안연이 생각나는군요. 슬픔을 넘어 내 몸속이 텅 빈 듯했지요. 신 교수, 당신도 그런 제자인 건가요? 아닙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 선생님,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당신을 그저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만 전 당신의 가난, 고립, 상실, 아버지의 부재, 이런 고통들이 당신의 열정을 만든 게 아닌가. 인간 공구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3살 무렵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몰락한 가문이자 왕조의 후예로서 사는 게 어려웠지요. 요새 태어났으면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난 그런 내 불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 굴곡진 인생사가 세상의 이면, 사람의 이면, 학문의 이면을 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선생께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익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가난이 당신을 큰 인물로 만든 것이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가난은 사람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허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가난했기에 전 부국 강병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가치 말입니까? 인으로 보아도 될는지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인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안정된 사회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또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 즐거움의 처음엔 인이 있었군요. 공 선생님, 전 이제 제 곁에서도 선생님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고요? 공정과 규칙, 사랑과 평화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나는 그들은 많지 않지만 당신을 닮아가고 있죠. 다행이군요. 그리고 그들 속에 신정근 교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구도의 길은 학자야말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니까요. 발이 부르트면 신발을 벗으십시오. 맨발에 다가오는 찬바람이 제법 즐거울 겁니다. 네. 이 대화에 의거하면 공자께서 신 선생님을 상당히 이제 따사롭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대한 선각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의 좋은 성품, 뭐 착한 마음씨 꼭 이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공자의 인성은 어땠을까요? 논어를 이제 철학서로 읽는다고 한다면 뭐 교육가 내지 철학자 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엄격함이거나 어떤 원칙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부각될 듯합니다. 그런 이제 공자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논어라고 하는 것은 또 문학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측면의 경우에는 장난기와 같은 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 한 사람이 어떤 군단이 군수가 돼서 정치를 하는데 음악 정치를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 근방을 가다가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이제
그 군 내에 여러 곳에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가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만 충분한데 왜 소 잡는 칼을 가지고 가는 사용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음악에 의한 정치는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라든지 천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그것을 이제 흉내내고 있느냐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자가 금방 공자에 대해서 반격을 퍼붓습니다. 어떤 네. 예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스림의 어떤 대소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냐,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논어에 나타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이제 생략됐겠지만 공자가 대뜸 하는 말이 있다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장난기도 있고 개성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도. 그냥 재미없고 딱딱한 사람이 위대한 천재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자가 그 제자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보일 때가 있고 그렇죠. 제자 안연에 대한 사랑은 참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렇죠. 안연에 대해서는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만 아마 이제 여러 측면에서 수학 과정에서 감동을 받거나 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사 일표음이라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는 식사를 아주 뭐 어떤 볼품 없이 먹는데도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바꾸지 않고 요즘 같으면 이제 배고픈 인문학이겠죠. 이제 네. 그 길을 가면서 또 바꾸는 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제 그 길을 간다라든지 또는 이제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화가 나더라도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화를 옮기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교육받을 때 공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안연의 경우에는 자기 분신이자 어떤 지적 동료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간다면 뭐 에로스적인 관계라고까지 할 수 있겠고 아마 또는 시간적인 관점을 더 집어넣는다면은 안연은 공자의 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요절을 해갖고 예, 30살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공자가 보여주는 여러 편모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제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까지. 그러나 역시 선생님 공자를 이제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논어 인용하고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부하라 하는 게 이제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학습된 존재 이전과 학습하기 이전의 존재와 학습한 이후는 전혀 다른 존재로 재탄생한다 하는 게 공자 말씀이라는 건데 이 공자가 가령 뭐 선승이라고 그러면 학습을 전혀 중요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면 오히려 뭐가 들어쳐서 안 된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공자가 이렇게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왜 그럴까요? 공자의 경우에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인격의 변화를 사는 삶이 이제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는 맹자와 달리 인간이 이제 출생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또는 자기 주도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어떤 한계, 잘 어울리지 않는 과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내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자기 안에 없는 것이니까 그 계기가 바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다른 나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 바람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공자가 이제 주목을 했기 때문에 논어 제일 처음 구절도 어떤 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신정근 교수와 더불어서 공자, 논어의 세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공자 씨의 유쾌한 논어 이 책에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자왈 부여귀 시인지소요야 불이기도덕지 불처야 비녀천 시인지소오야 불이기도덕지 불거야 군자 거인 오호성명 군자
무종식지간 위인, 조차 필요시, 전폐 필요시. 공선생님이 일러주었다. 부자와 출세의 삶, 이건 요즘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삶의 목표이다. 그러나 정당한 길로 그 목표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 곳에 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가난과 멸시의 삶, 이건 요즘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대상이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면 모험을 해가면서 서둘러 그런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자율적 인간이 평화의 가치를 내팽개치고서 어떻게 이름값을 할 수 있겠는가. 자율적 인간이라면 밥을 먹는 순간에도 평화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궁지에 몰려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돌봐야 하고 넘어져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돌봐야 한다. 네, 읽어주신 대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는군요. 문제는 이제 왜 공자 말씀하네 이런 농담 같은 말 있죠. 예. 뻔한 소리하고 예. 좀 고리타분한 가르침을 한다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저게 뭐 아무 공부 과정이 없는 사람이면 모를까 공자라는 존재는 그냥 무슨 뭐 문화혁명 때 비린비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 아주 좁혀도 동아시아 사회 한국 사회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서 그분의 말씀을 그저 공자 말씀 하네 하고 지나버리기엔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신정근 선생님처럼 재해석과 의미와 과정을 끝없이 거치면서 현대 우리에게 새롭게 읽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공자님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 많은 해석 과정이 뭐 유학도 분파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신정근 교수께 도달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준다면요. 공자의 의미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분명히 이제 공자하고 다른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도 다르고 이상도 다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또 하나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사람이 약속할 수 있고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공자가 가지고 있는 논어의 세계는 점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룰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사람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또는 사람의 사이가 갈등의 사이가 아니라 좋으면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 갈등이라든지 충돌이 줄어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인이라든지 이런 가치, 충서라고 하든지 이런 가치들을 되돌아본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게 먼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 나를 넘어서게 되면 최소한 한 사람과 두 사람이 같은 지평에 만나서 논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통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을 좀 더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원칙에 못지않게 여전히 시사점을 주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